보통 우리가 새로운 조립식 가구를 하나 샀다고 상상해 보세요. 박스를 딱 뜯으면 가장 먼저 뭘 찾게 되죠? 당연히 그 종이로 된 설명서부터 찾지 않나요? 부품 확인하고요. 그렇죠. 1번 나무판에 A번 나사를 넣고 조이세요. 그 다음엔 2번 부품을 연결하세요. 이게 아주 명확하고 깔끔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딱 따라할 수 있는 어떤 모범 답안이나 예시가 주어질 때 뇌에서 엄청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건 정말 정확한 설명입니다. 사실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아, 에너지를 아끼려고요? 네, 이미 누군가 안전하다고 검증해 놓은 길, 즉 그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생존 확률을 높이는 아주 합리적인 본능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게 가구 조립이 아니라 우리의 삶, 특히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라던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지독한 번아웃을 극복하는 문제로 넘어가면 갑자기 그 설명서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삶에는 1번 나무판 같은 게 없으니까요. 맞아요. 아니, 어쩌면 그 남이 써준 삶의 설명서를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열심히 따라하다가 결국 우리 자신이 고장나버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와, 그거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네, 오늘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다양했잖아요. 네, 진짜 흥미로웠어요. 신제품 개발 코칭에 관한 논문부터 심리학 저널, 직장인 커리어 컬럼, 심지어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의 번아웃 극복 가이드까지 있었죠. 언뜻 보면 분야가 다 달라서 무슨 상관인가 싶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문서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향해 입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오, 그 질문이 뭔가요? 비구조화되고 복잡한 내 삶을 도대체 왜 자꾸 남이 던져준 획일화된 매뉴얼로 풀려고 하는가? 바로 이거죠. 스스로의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주도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하나의 큰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주도성이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을 위해 준비한 이 심층 탐구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우리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낡은 예시와 매뉴얼을 찢어버리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머릿속의 믿음과 생각의 회로를 도대체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가? 그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과정을 오늘 샅샅이 분해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번아웃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번아웃이요. 사실 보통 번아웃이라고 하면 오늘 야근 너무 많이 해서 몸이 피곤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흔히들 그렇게 오해하죠. 근데 자료에 묘사된 번아웃의 현실을 보니까 몸이 피곤한 걸 훨씬 넘어서더라고요. 어떻게 묘사되어 있던가요? 만성적인 피로는 기본이고 일이나 사람에 대한 극단적인 냉소주의, 그리고 내 능력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같이 오잖아요. 에너지가 그야말로 바닥까지 싹싹 긁혀나간 그런 끔찍한 느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만성적 스트레스에 의한 자동 조종 모드라고 부릅니다. 자동 조종 모드요? 비행기에 있는 그거요? 네, 오토파일럿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탁 켜고 아주 전형적인 3단 콤보의 부정적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3단계 콤보라면 어떤 생각들이죠? 첫째, 나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 둘째,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리고 셋째, 어차피 이걸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와, 이거 직장인이라면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속으로 삼키는 문장들이네요. 좀 뼈맞은 기분이에요. 다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동 조정 모드가 켜지면 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글쎄요, 아예 생각을 멈춰버리나요? 정확합니다.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생각하는 스위치를 아예 꺼버립니다. 그저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만 하게 되죠. 아, 그래서 자동 조종이군요. 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는 가장 쉽고 안전해 보이는 탈출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사회가 정해준 예시 인생에 쏙 숨어버리는 겁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 남들이 성공했다고 박수 쳐주는 그 목표 말이죠. 아, 거기서 제가 읽은 자료 중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청취자님도 이 부분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 창출 연구 논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GROW 모델 코칭 논문 내용이었는데 이게 진짜 흥미로워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잖아요. 네, 어떻게 나눴었죠? 한 그룹에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하고 기존에 아주 훌륭한 예시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 진짜 아무런 예시도 주지 않고 맨땅에 헤딩하게 했죠. 네, 조건이 완전히 달랐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좋은 예시를 본 그룹이 훨씬 더 기발하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쏟아냈을 것 같지 않나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도 하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확히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정반대요? 네, 예시를 제공받은 그룹이 내놓은 아이디어들은 창의성, 그중에서도 특히 참신성 지표에서 완전 최하점을 기록했습니다. 와, 진짜요? 네, 아무것도 보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한 통제 집단보다 훨씬 더 뻔하고 진부한 결과물만 나온 겁니다. 아니,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보통은 예시를 딱 참고해서 그걸 딛고 더 높이 뛰어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뇌의 작동 방식 때문인데요.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능적 고착화라고 부릅니다. 기능적 고착화요? 아주 강력한 예시나 모범 답안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버립니다. 아, 저게 정답이구나. 저 형태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면 그건 틀린 거구나 하고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 아이디어가 혹시 틀릴까봐 지레 겁을 먹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시의 테두리 안에서만 뱅글뱅글 맴도는 약간 변형된 모조품만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거 우리 인생이랑 완전히 똑같네요. 어떤 점이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사회가 우리한테 항상 예시를 주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서 번듯한 대기업에 취업하고 30몇 살쯤엔 결혼을 해서 아파트를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의 예시야. 이렇게 딱 던져주니까. 네,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루트죠. 그러니까 내 삶의 참신성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던 거군요. 마치 남이 그려준 지도를 들고 내 바다를 항해하려다가 길을 잃어버린 꼴이네요. 와, 정말 시적인 비유네요. 정확합니다. 그 기능적 고착화가 신제품 개발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될 때 얼마나 파괴적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섭네요. 내 고유의 가치, 내 진짜 욕망은 모두 거세된 채로 그저 남들이 던져준 예시에 나를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평생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제가 현실적인 관점에서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미 번아웃이 올 정도로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사람들에게는 내 삶의 참신성을 찾겠다고 그 험난한 정글을 개척하는 것보다 그냥 사회가 정해준 잘 포장된 도로, 즉 예시 인생을 따라가는 게 에너지를 훨씬 덜 쓰는 편한 방법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논문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점을 하나 지적하거든요. 어떤 점이죠? 예시를 참고하면 아이디어의 적합성이나 현실성은 일시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당장 눈앞의 문제를 수습하기는 좋다는 거군요. 네, 당장 남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의 그럴듯한 삶을 유지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청취자님의 에너지를 가장 치명적으로 갉아먹는 진짜 주범입니다. 네, 남의 인생을 흉내내는 게 오히려 에너지를 더 쓴다고요. 편한 게 아니고요.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는 내재적 동기, 즉 내가 진짜 원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 무한히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원할 때요. 네. 그런데 남의 기대나 사회적 예시에 나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내면 깊은 곳에 진짜 자아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사이에 아주 거대한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인지부조화를 덮어두고 계속 남의 옷을 입은 채로 연기를 해야 하니까 영혼의 에너지가 밑바닥부터 뚫린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는 겁니다. 사실 그게 진짜 번아웃의 실체예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아, 단순히 야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남의 예시에 나를 구겨 넣으느라 내 영혼이 방전되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기능적 고착화, 이 남의 매뉴얼에서 당장 벗어나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당장 퇴사를 하거나 외부 환경을 뜯어 고치기 전에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내면의 목소리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자기 대화의 재구성입니다. 자기 대화요? 스스로에게 말 거는 거요? 네. 근데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나 우울감 같은 부정적 감정 자체를 억지로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군요. 감정은 날씨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니까요. 핵심은 그 감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틀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짜는 겁니다.
해석의 틀을 바꾼다. 자료에 보니까 직장 생활이나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세 가지 대화 유형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 뼈를 맞았거든요. 어떤 유형들이었죠? 만약에 회사에서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를 내 실수로 망쳤다고 해보죠. 첫 번째 유형은 자기 비난형입니다. 속으로 이러는 거예요. 아, 난 역시 안 돼. 난 원래 이렇게 무능해. 그건 감정과 사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최악의 대화법이죠. 최악인가요? 네, 프로젝트 실패라는 건 아주 일시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 존재 자체의 결함으로 고착화시켜버리니까요. 아, 실수한 나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 회피형이에요. 아, 몰라. 퇴근하고 마라탕에 술이나 마시자. 다 괜찮아질 거야. 당장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속 편할지 몰라도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고막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회복 중심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내가 놓친 변수는 도대체 뭐지? 다음번엔 어떤 프로세스를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대화법이 진짜 놀라운 이유는요. 감정과 사고를 완벽하게 분리해내기 때문입니다. 분리요? 내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내 방법 중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로 문제를 완전히 객관화시키는 거죠. 와, 이거 듣고 보니까 마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어서 자꾸 다운되는 낡은 운영체제를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코딩을 다시 하는 그런 작업 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새로운 코딩을 위한 4단계 행동 가이드가 자료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었죠. 네, 4단계요? 어떻게 되나요? 첫째,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난 안 돼 같은 자동적 사고를 그 순간 딱 인식하기. 아, 내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네? 하고 알아차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 그 생각이 과연 100% 팩트인지 나의 해석 구조를 점검하기. 셋째, 그것을 나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형으로 전환하기. 질문으로 바꾸기? 마지막 넷째가 그 질문의 답을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으로 연결하기입니다. 진짜 체계적이네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또 현실적인 딴지를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은 빵분하게 생겼고 직장 상사는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는 이 숨막히는 현실 한복판에 청취자님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답답하네요. 거기서 속으로 우아하게 여기서 내가 바꿀 수 있는 프로세스는 뭘까 하고 회복 중심의 대화를 한들 솔직히 이거 그냥 현실을 부정하는 엄청 순진한 맹목적 긍정이나 점신승리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은 그 지점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어떻게 선을 긋죠? 회복 탄력성은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를 영혼 없이 외치는 싸구려 자기 암시나 정신승리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그 진흙탕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직시하는 아주 냉철한 구조적 능력에 가깝죠. 구조적 능력이요? 네. 그리고 이 능력을 가장 폭발적으로 길러주는 물리적인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물리적인 도구요? 그게 뭔데요? 바로 기록입니다. 저널링이라고도 하죠. 일기 쓰기요? 아니 그냥 감정을 노트에 쏟아내는 게 어떻게 냉철한 구조적 능력이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막 소용돌이 칠 때 그걸 활자로 밖으로 꺼내서 노트에 적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아주 놀라운 물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요? 내 생각과 나 자신 사이에 시각적인 거리가 딱 생기거든요. 드디어 객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네,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불안에 덜덜 떨 때는 뇌 편도체, 그러니까 감정 중추가 사이렌을 막 울립니다. 그런데 펜을 쥐고 논리적인 문장으로 내 상태를 기록하고 어떻게 바꿀까를 적어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편도체의 경보가 꺼지고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행위 자체가 뇌의 주도권을 감정에서 이성으로 강제로 끌어오는 어떤 물리적인 스위치였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신경가소성이요? 네. 우리 뇌는 마치 플라스틱처럼 변형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의 회로는 고속도로처럼 넓고 튼튼해지고 안 하는 회로는 잡초가 무성한 오솔길처럼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아, 쓰면 쓸수록 길이 뚫리는군요. 네. 그래서 매일 의도적으로 회복 중심의 질문을 기록하는 건 뇌에다가 긍정적인 고속도로를 물리적으로 건설하는 아주 고된 막노동과 같습니다. 막노동이요? 네. 자료에 나온 나는 될 수 있는 최고의 나를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이 기권한 믿음의 문장 있잖아요.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이 치열한 신경회로 재배선 작업을 통해서 내 뇌에 아주 깊게 각인시켜 만든 결과물인 겁니다. 와, 단순히 예쁜 일기장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뇌의 하드웨어를 뜯어고치는 대공사였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뇌공사를 해서 머릿속에 방어적인 비난을 멈추고 이성적인 질문을 던질 준비가 완벽히 되었다고 쳐보죠. 그렇다면 도대체 내 전두엽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져야 그 남들이 던져준 예시 인생에서 벗어나 진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고대 그리스로 잠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자료에 언급된 소크라테스식 삼파술이라는 개념을 가져올 건데요. 삼파수려? 애기 받을 때 그 삼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지식인이 텅 빈 머릿속에 정답을 막 주입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출산을 돕는 산파에 비유했습니다. 아, 지식을 억지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잉태되어 있는 진리를 나 스스로 나을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꼬리를 무는 질문만 계속 던졌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이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서요. 질문만 계속 던진다고요? 네, 이 문답법의 핵심은 상대방이 평소에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자기 생각의 밑바닥, 즉 기저구조를 스스로 의심하고 파헤쳐서 무르위로 끄집어 올리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아, 그래서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그 많은 자료들 곳곳에 이 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질문들이 그렇게 가득했던 거군요. 네, 어떤 질문들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데비 포드의 책을 보면 매 순간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질문을 던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선택은 나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게 하는가? 아주 훌륭한 질문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이 행동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나를 파괴하는 행동인가? 와, 이거 진짜 묵직하더라고요. 네, 심리학저널에 실린 나를 기피할 수 있는 36가지 질문이나 그 커리어 칼럼에 등장하는 방향성 질문들도 훌륭한 내면의 산파 역할을 해줍니다. 커리어 질문에는 어떤 게 있었죠? 만약 직장을 옮기고 싶을 때 단순히 연봉 얼마 더 주나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정의하는 성장의 진짜 기준은 무엇인가? 모두가 반대하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았던 나만의 신념은 무엇인가? 와, 어렵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내 몸의 에너지가 차오르는가? 이런 것들이죠. 근데요, 전문가님,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됩니다.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들으면서 당장 내일 아침 지옥철 타고 출근할 걱정하는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질문들이 너무 무겁고 거대하잖아요. 네, 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죠. 이 수많은 질문 폭탄을 맞고 오히려 몰라,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하고 결정마비에 빠지거나 뇌에 쥐가 날 것 같은데요. 그거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처음엔 당연히 뇌에 쥐가 나야 정상이에요. 쥐가 나는 게 정상이라고요? 네. 소크라테스식 질문의 목적은 자판기 버튼을 딱 누르면 콜라가 툭 떨어지듯이 단번에 명쾌한 정답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꼭 품고 끙끙대는 그 과정 자체가 근력 훈련이거든요. 근력 훈련이요?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처음 들면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면서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하지만 그 상처가 회복되면서 근육이 커지죠. 펌핑이 되는 것처럼? 네, 평생 남이 던져준 가벼운 덤벨만 들다가 처음으로 진짜 내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겁니다. 당장 완벽한 답을 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질문을 수첩에 꾹꾹 적어두고 며칠이고 계속 곱씹는 행위 자체가 이미 훌륭한 삼파술의 시작입니다. 와, 정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쥐고 버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 웨이트 트레이닝이었군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내면의 근육을 펌핑해서 나만의 가치와 힌트를 조금씩 발견했다고 쳐보죠. 그럼 이제 이걸 그냥 뜬구름 잡는 생각으로 남겨두지 않고 내 현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하잖아요. 네, 행동으로 옮겨야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자료로 다뤘던 그 그로우 모델이 다시 아주 멋지게 등판하더라고요. 네, 신제품 개발 코칭에 쓰였던 이 GRO 모델을 이제 상품이 아니라 청취자님, 당신의 인생 개발에 직접 적용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하나요? 첫 단계, 골. 남의 예시가 아닌 방금 삼파술로 찾아낸 나의 진짜 목표를 세웁니다. 두 번째, 리얼리티. 그 목표와 현재 내 시공창 같은 현실 사이의 갭을 아주 냉정하게 직시하죠. 현실 직시. 세 번째, 옵션. 그 간극을 메울 나만의 창의적인 대안들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윌.
반드시 이걸 해내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다지는 겁니다. 아, 남이 나를 코칭해 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코치가 되어서 내 인생의 4단계를 밟아가는 셀프 코칭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뇌과학적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비밀이요? 스스로를 코칭할 때 야, 너 왜 이것밖에 못해? 하고 다그치거나 아주 엄격하게 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논문에 따르면 억압없는 공감과 지지적인 피드백이 나 자신에게 주어질 때 우리 뇌에서는 세타파라는 뇌파가 강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세타파요? 알파파나 베타파는 들어봤는데 세타파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주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아침에 잠에서 막 깼을 때처럼 뇌가 완전히 이완되고 무의식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뇌파입니다. 아, 멍 때릴 때나 릴렉스 할 때요? 네, 이 세타파가 켜지면 뇌 안의 정보들이 아주 자유롭게 융합하면서 번뜩이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억눌려 있던 내재적 동기가 폭발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온전히 지지해 줄 때 남의 예시를 훌쩍 뛰어넘는 가장 참신한 대안, 즉 옵션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우와,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게 단순히 정신건강에 좋은 착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브레인스토밍 기법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안이 나왔다면 마지막 실행, 즉 윌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이 실행 단계에서 당장 오늘 밤부터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팁들이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번아웃 극복 가이드에 아주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 가이드들이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아주 훌륭한 작은 실행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478 호흡법이 있죠.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꾹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그거 저도 해봤는데 잠 잘 오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명상이나 수면 유도 기법이 아닙니다. 호흡을 이렇게 길게 내뱉는 행위는 우리 몸의 미주신경을 물리적으로 꾹 자극해서 지금 폭주하고 있는 교감신경, 즉 스트레스 상태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버립니다. 몸을 이완 상태로 강제 전환시키는 거죠. 뇌에 억지로 여유 공간을 빵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리적인 강제 종료 버튼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이드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2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나요? 퇴근 후 삶의 셔터 완전히 내리기. 그리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대충 살기. 이거요. 우리가 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증 때문에 남들 시선에 신경 쓰다가 결국 번아웃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쯤은 진짜 엉망진창으로 대충 살아보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이게 진짜 찐 실행법 같아요. 데비 포드의 글에 나온 스키 비유가 진짜 딱 이 상황이거든요. 아, 그 스키 비유 정말 좋았죠. 스키를 타고 가파른 눈밭을 막 내려갈 때 초보자들은 무서우니까 몸을 산 꼭대기 쪽으로 뒤로 확 젖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0% 넘어집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뚫고 가파른 산 아래를 향해서 내 체중을 온전히 싣고 몸을 휙 내맡겨야 비로소 스키를 내 맘대로 통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네네. 주도권을 준다는 건 겁먹고 완벽한 계획 뒤로 숨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속으로 나를 기꺼이 확 던져버리는 힘인 것 같아요. 와, 정말 절묘한 비유네요. 주도권이라는 건 내가 모든 변수를 통제해서 절대 안 넘어지겠다라는 집착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내 의지로 넘어지고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그 경험의 과정 자체에 내 몸을 싣는 용기인 거죠. 넘어지더라도 내 의지로 넘어진다. 진짜 멋진 말이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 하나 딱 남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시죠? 솔직히 우리는 전문 코치도 아니고 심리 상담사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런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어도 매일 혼자 방구석에서 끙끙대며 삼파술 질문 던지고 신경회로를 바꾸는 이 힘든 셀프 코칭을 끝까지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혼자 하기는 쉽지 않죠. 혼자 하다가 지쳐서 다시 예전의 우울증이나 그 예신 인생으로 돌아가 보려면 어떡하죠?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청취자님, 셀프 코칭이라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독고다이로 살아나고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 혼자 다 견디는 게 아니군요. 네, 회복 탄력성 연구나 커리어 가이드 모두에서 공통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강력한 지지체계, 즉 서포트 시스템입니다. 아까 커리어 질문 중에도 그런 게 있었죠. 네, 직장을 고를 때 나와 결이 맞고 말이 통하는 동료가 있는가라는 항목이 있었죠.
내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집을 짓는 뼈대라면 혼자 답을 찾기 너무 버거울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동료, 나 멘토, 혹은 전문가의 손을 꽉 잡는 것은 살을 붙이는 아주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전략이군요. 혼자서 모든 짐을 악물고 지는 게 독립이 아닙니다. 데비 포드는 이를 인성의 선택과 신성의 선택으로 구분해서 설명했어요. 인성과 신성이요? 남의 시선과 체면을 신경 쓰느라 혼자 괜찮은 척하면서 끙끙 앓아눕는 건 아주 얄팍한 인성의 선택입니다. 아, 체면 때문에 혼자 버티는 거? 네. 하지만 내 영혼의 진짜 성장과 지혜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기꺼이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용기, 그것이 바로 더 높은 차원의 신성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와,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었네요. 자, 청취자님과 함께 쉼없이 달려온 오늘의 심층탐구. 이제 숨을 좀 고르면서 우리가 펼쳤던 거대한 지도를 접어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정말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들을 종횡무진 가로지르면서 하나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요약을 좀 해볼까요? 외부에서 주어진 예시, 아이디어에 딱 갇혀버리는 기능적 고착화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번아웃을 부르는지 확인했죠. 그리고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 펜을 들고 자기 대화를 기록하며 뇌의 신경회로를 물리적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소크라테스식 질문도 배웠죠. 네, 산파술로 내면의 진리를 직접 출산하는 법. 마지막으로 구로우 모델과 미주신경 호흡법 등을 통해서 삶에 주도적으로 적용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까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이 정성껏 써준 가구 조립 설명서를 아주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치열한 내면의 질문을 통해서 나만의 굳건한 믿음과 행동을 창출해내는 과정. 사실 그게 바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오늘 확실히 배웠습니다. 네,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사회가 툭 던져준 예시 아이디어가 어떻게 내 삶의 가장 찬란한 참신성을 가로막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질문이죠? 혹시 당신이 지금까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밤잠을 설치며 뼈 빠지게 노력해왔던 그 삶의 거창한 목표조차 실은 사회가 당신의 머릿속에 아주 몰래 쥐어준 기가 막히게 잘 포장된 예시 아이디어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오늘 밤 당신을 옥죄해왔던 그 남들이 써준 낡은 매뉴얼과 예시들을 전부 휴지통에 미련 없이 확 던져버린다면 내일 아침 당신의 텅 빈 백지 위에는 가장 먼저 어떤 진짜 당신만의 문장이 적히게 될까요? 이 짜릿하고 묵직한 질문을 청취자님의 전두엽에 탁 남겨드리며 오늘 탐구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만큼 깊고 훌륭한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새롭게 써내려갈 그 첫 문장을 저희가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탐구 여정에서 더욱 흥미로운 소스들을 듬뿍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